본격적으로 내년 증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025년 제가 상승을 보는 근거입니다. 근거가 지금 많기 때문에 이쪽에 베팅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제가 24년 8월 8일 이 최저점 구간에서 득강을 했을 때 상승에 대한 베팅을 했던 것과 동일한 선상이에요. 똑같습니다. 논리에 의해서 가능성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하나씩 볼게요. 먼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나스닥부터 좀 보겠습니다. 수기님, 국장과 미장이 상승장일 가능성이 동일한가요? 일단 뒤에서 다 설명드리겠지만 미장 오르면서 국장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다만 미장이 빠지면 국장도 같이 빠지거나 국장이 먼저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고요. 먼저 지금은 8월달 이때가 특강이었죠. 4파 조정 그리고 지금 마지막 5파가 나가고 있는데 이 덩어리 그리고 이 덩어리가 지금 연장으로 올라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 현재까지 움직임으로 볼 때는 12월 말이 여기죠. 이때까지는 그래도 중간중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12월 말까지는 어쨌든 산타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다. 자, 그리고 내일 있을 파동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시장 혹은 주가는 이런 형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형태로 움직입니다. 보통. 그리고 상승이 이렇게 나왔다면 뒤에서 이러한 하락이 나온다. 지금은 여기라는 거예요. 나스닥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가는 과정. 하나, 둘, 셋, 넷 여긴 거예요. 하지만 보통 버블 랠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암호화폐 시장 마지막 5파가 강하게 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히 이런 장세에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중소형주, 개별주들 코스피에서도 메타버스 지난 상승장에서 자기 혼자 날아갔던 것처럼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올 것이다. 수십, 수백 % 상승 그런 경우에 개별주에서 많이 나올 것이고요. 대형주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1파동은 조정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상승한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다. 그 다음에 3파동 상승은 가장 길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 나오는 4파 조정은 여기에 대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상승에 대한 조정이다. 하지만 5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랐다고 여기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온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5파 이후에 나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자 무서운 점이에요. 버블의 종결 지점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피해야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분할 매도. 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분할 매도가 맞는 전략이다. 하지만 어려워요. 뒤로 갈수록 환희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집 팔고 차 팔고 신용미수, 신용대출, 카드론 써서 오히려 몰빵하기 쉽다. 하지만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런 형태예요. 여기 꼭대기. 사실 여기는 아무도 맞추기 어려워요. 단지 여기서 못 팔더라도 자르던가 아니면 폭락 나올 때 이런 데서 혹은 이런 데서 팔던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서 최고점에서 다 팔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만 긍정적인 부분 뭐냐면 꼭지가 나오기 전이라면 이 과정에 나오는 모든 조정은 매수할 수 있는 조정이다.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가는 조정이라는 거예요. 특히 3파에서는 올라가더라도 매수하는 조정이죠. 좀 이런데 물려도 조정이 나서 물려도 어쨌든 5파 나올 거니까. 하지만 5파는 그 다음에 이런 조정이라는 거예요. 자, AI 버블이 그럼 얼마나 갈까요? 먼저 95년에 IT 버블, 이거는 닷컴 버블이죠. 요거 16년도 모바일, 이 회색, 그리고 현재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보통 1년차, 2년, 3, 4, 5년 보통 5년 갔다는 거예요. 기술주 랠리가. 그 이후에 꺾였다 크게. 결국 크게 보면 1, 2, 3, 4, 5 ABC 이거죠. 근데 지금은 이런 형태. 크게 보면 이 단일 파동으로는 여기 있지만 전체로 놓고 본다면 여기 있는 것이다. 1, 2, 3, 4, 5 이런 형태로 일단 보고 있다. 하지만 이거는 연단위 굉장히 장기적인 시나리오죠. 그래서 이걸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일단 그때그때 흐름을 보고 경제 상황을 다시 봐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다. 지금은 금리가 빠지고 있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 오면 그게 좀 빨라지면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 버블이 꺼져요, 보통. 그래서 그 금리 인상 사이클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크게 거시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 흐름 여기까지 왔는데 자 1년, 2년 2023년 1월이니까 여기니까 1년, 2년 차면 언제죠? 내년이에요. 25년 1월달 이때가 그러면 여기다. 여기에요. 그럼 얼마 안 있다가
1차 가격 조정이 크게 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과거 사례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게 닷컴 버블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나왔다, 모바일은 조금 늦게 나왔다, 이런 선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언제 나올지 모른다. 하지만 그게 25년일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년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 근거들이 또 있는데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 랠리에 취하지 말고 한 번은 우리가 욕심을 줄이고 분할 매도 혹은 수익금을 일부 쟁여놓는 이런 선택도 필요할 것이다. 항상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게 뭐냐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최우선 순위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계속 반복되죠. 오늘, 내일, 모레 매일 열려요. 1년, 10년, 30년, 100년 뒤 계속 열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손실을 내가 줄이고 조금씩만 얻더라도 이게 복리 형태, 워런 버핏의 자산처럼 이렇게 된다. 10년, 20년, 30년 뒤가 되면. 근데 큰 손실을 한번 보게 돼서 내 자산이 크게 깎이면 복구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조급함까지 생기기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 판단도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5년은 단기적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위기이자 기회인 거죠. 그럼 자, 전체에 대한 상승이 끝났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사례를 몇 개 보여드릴 건데, 자, 2차 전지입니다. 에코프로인데요. 대장이었던.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19,800%가 올랐어요. 어마무시한 거죠, 이거는. 1,000원대입니다. 1,000원대. 물론 좀 8년, 7년 좀 시간은 지났지만 최초 상승인 이때보다 1,000원에서 지금 이게 30만원 가까이 갔으니까 말도 안 되는 상승인 거죠. 근데 하나, 둘, 셋, 이 세 덩어리 파동 상승이 끝나니까 이렇게 됩니다. 고점에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80% 하락. 이거는 내가 여기서부터 아무리 많이 벌었더라도 80% 하락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크로만 보고 산업만 보고 이거 좋으니까, 전기차 좋으니까, 2차 전지 좋으니까 선동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래서 아예 2차 전지를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선동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다루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 휘둘리거나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투자하면은, 지금 제가 아는 분도 이거 물린 분들이 있어요. 지금 80% 빠졌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80% 빠졌으니까 지금 반등한다, 더 빠진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전체 상승이 끝났을 때 여기에 대한 하락이 나오는 이 하락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다. 자, 이거는 로그 차트인데 레귤러 차트로 보면 이래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일반 차트인데, 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지죠. 말도 안 되죠. 이 차트를 제가 뉴턴이 투자했던 그 종목 차트가 아마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생겼을 거예요. 레귤러 차트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전체 상승이 다 끝났을 때 버블의 종료 시점에는 우리가 피할 필요가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시나리오 없이 지금이 어디지? 그냥 추측만 하고 유튜브 말만 듣고 지금 경기 침체가 어떠니 저쩌니 심리나 본능 그리고 뇌피셜에 근거 없이 휘둘리면서 그렇게 투자하는 분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진짜 직장 다니면서 몇백씩 벌잖아요. 그렇게 모은 돈을 투자할 때는 진짜 이상한 게 자전거를 산다, 옷을 산다, 가방 산다, 몇 날 며칠을 알아봅니다. 일주일, 몇 달, 제일 싼 거, 1,000원이라도 더 싼 거. 근데 투자할 때는 막 던져요. 그냥 유튜브에서 이 사람이 이거 좋대, 선동해, 따라갑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소중한 돈, 피 같은 돈을 진짜 평생 일해서 모은 그 돈을 투자하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증시에 지금 랠리를 보고 있는 또 하나 근거 중 하나가 국채금리. 금리가 하락 국면이다. 국채금리도 우파동이 종료되었다. 속도는 좀 느리죠? 느릴지언정 이 과정이다. 그리고 얼마나 올랐냐, 모멘텀이 얼마 있냐, 얼마의 오버슈팅이 나왔냐, 거기에 따라서 이 하락폭이 달라지겠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세력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 세력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오른 만큼 한 번에 못 팝니다. 계속 팔아야 돼요. 나중에 이런 과정이 오면 개미들도 팝니다. 근데 국채금리는 물가라던가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들이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에코프로처럼 뭐 이렇게 빠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락 그 비율은 다를지언정 어쨌든 상승이 끝나고 하락 국면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국채 금리와 증시는 반대성을 띠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면서 증시는 올라간다. 결국 지금 여기죠. 금리가 4.5에서 4.75인데 특강 이후에 이제 12월 18일 자 이때 거의 86% 확률로 베이비컷 합니다. 금리 내려가요. 그 다음에는 내년 1월 말 이때는 뭐 동결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내려간다. 그 다음에는 3월에 내려가고 동결 하더라도 또 내려가고 더디지만 유동성은 늘어나는 것이고 실제 이 금리 인하는 바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 먼저 작용했다가 그 다음에 그 풀리는 유동성이 실제 실물 경기에 작용하는 과정은 몇 달이 걸린다. 후행한다는 거예요. 반영되는 기간이 올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성장주에 좋습니다. 주가는 금리분의 실적이에요. 금리는 할인율이다. 어려울 수 있지만 뭐냐면 금리가 낮아지면 분모가 낮아지면 실적이 동일할 때 올라가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가는 올라간다. 실적이 똑같더라도. 즉 실적이 동일한 예를 들어 뭐 100억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이 100억이고 금리 5% 그리고 금리 2%일 때 100억 똑같이 번다. 하지만 5%일 때보다 2%일 때 주가가 훨씬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냐? 할인율이 낮아지니까. 특히 성장주 투자는 그거죠.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지금 급격하게 실적이 늘어나고 규모가 올라가고 성장하기 때문에 몇 달 뒤, 1년 뒤에는 이만큼 성장이 있을 거야. 미래를 보고 미래 가치를 지금에 할인해서 할인한 가치를 지금에 적용하는 거죠. 즉 할인율이 낮아질수록 이 미래 실적 가치를 땡겨오는 성장주는 좋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금리 인하 후에 그러면 시기별로 수익률이 어떻게 됐을까? 9월 19일에 금리 인하가 처음 나왔죠. 자, 실제 경기 연착륙 시 그리고 경기 침체가 왔을 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현재는 여기다. 그렇다면 자, 대부분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9월 19일인 거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때부터 1년 동안 봤을 때 경기 연착륙 시점 1년 수익률은 21%였다. 평균. 하지만 경기 침체, 구조적 위기일 때는 마이너스 24%였다. 극과 극이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일 때 1년 정도 9월 달에 금리 인하했으니까 1년 정도는 그래도 먼저 이렇게 꺾일 수도 있다. 하지만 1년 뒤를 평균적으로 놓고 보니까 보통 이 정도 수익이 났더라. 그러면 2025년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극히 상식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특히 지금 우리나라 내수는 안 좋아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지금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반등권이다. 실제 저도 느낍니다. 지금 우리나라 내수는 지금 좀 많이 안 좋은 게 느껴져요. 확실히 안 좋습니다. 많이 자영업자분들도 폐업을 하시고 진짜 뭐 10년 넘게 운영하던 맨날 보던 그런 가게가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걸 자주 목격했고 서울의 주요 도심 상권에 있는 그런데도 지금 굉장히 통통 비어가는 손님이 많이 줄어드는 이런 걸 제가 느낀단 말이에요. 하지만 경기 선행지수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지금 반등권일 뿐더러 OECD 현재 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 10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 아래는 침체 국면인데요.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죠. 2024년에. 그리고 올라간다. 이 말은 확장 중이다. 확장 국면에서의 확장 중이다. 이 말은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 여기에 더해서, 자, 이겁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이렇게 확장 중에 있죠. 2024년에. 근데 이 경기 확장에 유동성까지 불을 붙입니다. 뭐냐면, 먼저 이때 코로나 팬데믹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때도 경기가 훅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자, 이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빠졌다 올라갑니다. 근데 금리가 어땠죠, 이때? 금리를 위기가 오니까 거의 제로금리까지 낮춰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때 짧고 굵게 위기가 지나가면서 경기는 급격하게 회복됐다. 근데 굉장히 정책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이죠. 제로금리였단 말이에요. 초저금리다. 경기는 좋아지는데 초저금리야. 그건 뭐죠? 경기도 좋은데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난데 휘발유 뿌리는 격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 버블이 만들어졌죠. 유동성 버블 랠리. 지금도 비슷합니다. 뭐냐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 와 있는데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그래서 그로 인한 하락장 2022년 10월에 종결이 되고 올라가고 있다. 근데 여기에 그 상승 사이클은 심지어 실적 랠리였다. AI가 이끄는 버블이 아직까지 아니라는 건데 여기에 자, 이 기준금리 올라가다가 멈추고 이제 9월에 19일 날 첫 금리 인하가 나왔고 4일 뒤죠? 4일 뒤, 5일 뒤에 한 번 또 내릴 거다. 금리는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즉, 경기는 좋아지는데 여기에 유동성까지 풀리는 경기 사이클을 강화하는 그런 형태로 과잉 완화가 발생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 실패인데요. 이 제롬 파월이 이런 형태의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는 기준이 항상 물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때 느끼실 거예요. 제가 CPI 차트는 안 가져왔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금리를 왜 올렸죠? 물가가 치솟으니까 물가 잡으려고 올린 거잖아요. 항상 CPI 지수 얼마 나왔다. 모든 시장의 관심이 여기에만 몰려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분명히. 근데 지금 이 CPI 얘기가 그때만큼 중요도가 높아졌나요? 이때만큼 신문지 지면이나 투자자들 사이에서 여기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나요? 아니죠. 이거는 이미 철지난 이벤트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 보고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한 박자씩 늦는다. 후행성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고 결국 경기는 이미 반등했는데 뒤늦게 내려버리는 금리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경기가 화랑이면 이거를 덜 자극하기 위해서 이때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지만 반대가 됐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건 이걸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이클을 알고 이용하면 된다. 우리는 정책 전문가가 아니고 연준의 위원들도 아니고 투자로 돈을 벌면 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과 상당히 유사하죠. 이때 현재 금리 인하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게 다르지만 그리고 그 폭도 다르지만 형태도 다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형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코로나 랠리 때 실제 막바지에 변동성 높은 특히 메타버스 폭등 랠리 나왔죠. 이건 닷컴 버블 후반에도 그랬고요. 거의 버블 랠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것도 특성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건데요. 자, 특히 유동성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미국도 MMF의 머니마켓 펀드 단기 유동자금이죠. 여기에 들어와 있는 돈이 사상 최대다.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 뭐냐면 MMF에 있단 혹은 그 보통예금, 자유입출금 예금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자유입출금 예금이라던가 뭐 1개월짜리 단기 정기예금 이런 것들 이런 게 단기 자금들인데 이런 거는 금방 현금화가 된단 말이죠.
특히 MMF나 보통예금, 자유입출금 통장 이런 것들은 금방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증시로 쏠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쏠 수 있는 이런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이 최대치다.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건 지금 그 자금들이 뭔가 트리거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만 달러 그런 기준점이 될 수 있고 포모를 유발할 수 있는, 그리고 본격 상승이 나오면 증시로 아마 돈이 더 들어옵니다. 상당히 굉장히 아쉬운 점이 스마트머니는 이런 데서 들어오지만 대중들의 돈은 여기 특히 이 후반 여기서 제일 많이 들어온다. 이걸 그냥 맞는 거죠.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실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구간 제가 싸다는 말씀도 많이 드렸고, 근데 이때도 많은 분들이 부정적이었어요. 실제 여기서도 부정적이었고 여기도 부정적이었고, 실제 많이 상승이 일어난 이후 이런데 들어오면서 이걸 맞는 거죠. 하락을. 이게 아쉬운 부분이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AI 버블, 금리 인하로 촉발이 되는 PER의 오버슈팅입니다. 이게 2025년의 핵심 키워드가 될 거예요. 시장의 고점이 왜 생기죠? 여기서 마지막 한 명이 사요. 근데 이 사람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매수자가 없어. 근데 과연 지금 이런 상태일까? 증시 대기자금도 이렇게 많고 금리는 더 내려가야 되고, 그렇다고 실적이 꺾인 것도 아니야. 주도주들. 과연 더 사지 않을 사람들이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바보가 없을까? 더 큰 바보 이론이라는 게 있죠. 내가 고점에 사도 바보짓을 하더라도 더 높은 가격에 사줄 바보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 이 더 큰 바보가 없어지는 순간이 고점인데 지금 과연 여러분보다 더 바보가 없을까요? 저보다 더 바보가 없을까요? 아직 시장에 들어오지조차 않은 그런 바보라고 하면 안 되고, 시장 참여하지 않은 예비 투자자 너무 많다. 고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게다가 오버슈팅이 아직 남아있다. 왜냐? 지금까지는 실적 랠리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PR의 확장이 만드는 오버슈팅 랠리인데 실적 혹은 적정 가치가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이런 사이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 지금이 이런 사이클이 되겠죠. 적정 가치를 초과하는 오버슈팅이 올 것이다. 자, 이 PR의 개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스터디 가족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는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지금 재무제표 강의 나가고 있지만 여기까지는 아직 안 나갔죠. 예습상 한번 들어보시고, PR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실적분의 주가예요. 즉 기업이 내고 있는 실적에 주가가 몇 배로 평가받고 있느냐, 즉 프리미엄의 개념인 거죠. 이걸 부동산으로 따지면 전세가입니다. 전세가를 보통 우리가 실제 사용 가치라고 하죠. 근데 매매가, 전세가가 예를 들어 6억인데 매매가가 10억인 동네가 있고, 전세가가 3억인데 매매가가 5억인 동네가 있어요. 전세가가 2억인데 매매가가 3억인 동네가 있다. 전세가가 4억인데 매매가가 10억인 동네가 있다. 이 차이가 왜 생길까요? 사용 가치보다 실제 가치, 실적이죠. 이거보다 프리미엄이 그만큼 붙었다는 거예요. 자, 서울 같은 경우 전세가율이 낮죠. 그 얘기는 전세가보다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다. 즉 10억짜리 아파트라도 전세가가 4억일 수 있고 5억일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 프리미엄이 적게 붙은 동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집값이 7억인데 전세값은 4억, 매매가 10억인데 전세가 6억, 높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보다 프리미엄이 덜하니까. 이거는 나라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다르고 지수마다 다르고 다 다르다.
왜냐면 실적 모멘텀 혹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S&P 500의 PR은 23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S&P 500, 그 500개 기업이 갖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 S&P 500의 지금 현재 주가 6천 몇 포인트죠? 이게 23배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뭐 10배, 9배, 8배 이렇죠. 굉장히 프리미엄이 적게 붙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애플은 32배다. 평균보다 높죠. 엔비디아 34배, 테슬라 121배. 왜 이렇게 높을까요? 테슬라는 2021년 상승장에서도 100배를 도달했었죠. 50 몇 배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고. 이게 왜 그럴까?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즉 미래에, 지금 실적은 이렇지만 미래에 더 이만큼의 실적을 낼, 성장이 가파르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PER, 프리미엄을 더 많이 주고 사는 겁니다. 지금 PER이 121배라도 실적이 곧 많이 올라갈 거야. 그래서 PER이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좀 비싸도 지금 살 수 있어. 이런 형태인 거죠, 개념이. 지금은 이겁니다. 실적이 동일한데 이 PER이 날아가는, 즉 예를 들어 테슬라가 지금 현재 뭐 50배라고 해볼게요. PER이 50배인데 이게 100배가 돼요. 실적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PER만 올라가, 시장에서 부여한. 주가는 2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PER의 상승이 주도하는 주가 상승 랠리가 2025년에 버블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실적이 똑같아도 멀티플이 배수라는 뜻이죠. 곱하기 배수. 이 멀티플이 확장되면 주가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안다면 내년에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PER이 너무 높다, 고평가다, 비싸다. 하지만 주가는 그거보다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환희에 더 차고 긍정론이 좀 더 많아질 때쯤 확 꺾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PER 랠리는 고평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테슬라 옛날에 2021년에 이렇게 됐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때 100배 넘었을 때, 이때 제가 기억이 나요. 테슬라에 대한 그 의견이 이때 비싸단 분도 계셨고 더 간단 분도 계셨습니다. 더 간단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PER이 확장되면 이게 PER이 의미가 없다. PER이 아니라 뭐 PCR, 뭐 다른 지표를 봐야 된다. 이게 PER이 중요한 시점이 아니다. 이러면서 긍정론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현상이 똑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자, 닷컴 버블 PER 오버슈팅, 이때도 똑같은 형태가 나타났었는데요. 자, 1999년입니다. 닷컴 버블 나스닥의 랠리. 근데 이때 금리가 이렇게 뭐 올라가고 한자로 올라서 이렇게 유지되는 형태가 있었는데, 자, 이때 여기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파산을 했어요. 난리가 나죠. 시장에서는 위기다, 큰일 나겠다, 시장으로 위기가 번질 수 있겠다. 금리를 내립니다. 자, 여기서 금리를 내리죠. 급격히 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때부터 1.5년 동안 4배가 올랐다. 이때 PER이 확장된 거예요. PER의 버블이었다. 나스닥도 똑같아요. 이때까지 실적 랠리였다. 나스닥 닷컴 버블의 전체가 버블이 아니라 일정 구간까지는 실적 랠리였다가 여기서부터 버블이 폭발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그 버블은 굉장히 짧았죠. 똑같은 형태다. 우리나라에서도 코스피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이런 새덩어리 형태로 이렇게 상승이 일어났었고, 자, 이때입니다. 이때가 미장 버블 랠리 나왔던 그 시점인데 우리나라가 좀 먼저 빠졌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때는 실적 랠리가 아니었어요. 버블이었습니다. 뭐냐면 코스피는 이런 형태로 검은색 빠졌고, 중소형주
등락폭은 있었지만 똑같이 코스피와 같지만, 자, 이때 2021년 7월 달이에요. 아마 이 정도 될 텐데, 자, 여기부터 11월 코스피 꺾인 때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메타버스가, 자,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이때 수십 배 이상 올라간 메타버스 종목 많죠. 근데 메타버스가 지속되지 못한 이유는 실적 지속성이 없었다. 메타버스로, 페이스북도 메타로 개명을 했지만 메타버스로 이때 돈 번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 그냥 한 차례의 붐이었을 뿐이고 그냥 트렌드였다. 유행이었다. 하지만 꺾였죠. 이걸로 돈 번 기업은 없었고 실적 장세가 아닌 버블 장세, 그냥 메타버스 랠리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테마주였기 때문에 이렇게 꺾였죠. 지금 메타버스 그때 이렇게 올랐던 거 지금 이렇게 된 거, 이거 이때보다 더 떨어진 것도 있어요. 실적 지속성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차트만 봐도 안 되고 경제만 봐도 안 되고 개별 종목에 투자할 거라면 반드시 실적 봐야 된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재무제표 보는 건데, 이거 안 보고 투자하려면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지수 투자해라. S&P 500이나 나스닥 ETF 그냥 사라. 그게 아니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꼭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대형주나 지수는 이때 좋지 않았지만 이때 삼성전자, 현대차 보통 21년 이 초에 보통 피크 다 찍었고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렇게 됐죠, 다. 근데 지수, 대형주 꺾였는데 중소형주 날아가는 이때, 그리고 메타버스는 오히려 지수 빠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개별주가 약진하는 장세였다. 이때가 바로 실적이 아니라 버블이었고 PER이 확장되는, 실적 없이 프리미엄만 붙는 그런 장세였다. 이게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2025년이 그런 버블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자, 닷컴 버블, 그리고 현재입니다. 이때는 하드 인터넷에서 소프트 인터넷으로 주소주가 바뀌었다. 하드 인터넷, 소프트 인터넷. 지금 하드 AI, 소프트 AI로 넘어왔다. 자, 뭐냐면 하드 AI,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그 전에 이렇게 올랐죠. 올랐던 주도주가 최근에 지지부진하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냐면 일로 가기 시작합니다. 9월 19일 날 금리 인하 있었죠? 이때부터 주도주가 바뀐다. 테슬라, 팔란티어, 엠로빈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자금 이동의 형태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실제 소프트 AI 관련주들이나 암호화폐나 그런 쪽에 많이 올라간 거는 조금 쉬어가거나 안 올라간 곳에 돈이 이동하거나 순환되는 형태라던가 그런 형태가 나타나겠죠. 보통 버블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처음에 바닥 찍고 이렇게 바닥을 찍죠. 처음 올라가는 거는 대형주입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검증이 돼가지고 안전할 것이다, 무서우니까 이런 종목에 산단 말이에요. 실적 기반 대형주로 돈이 몰려서 이게 먼저 올라간다. 미장으로 따지면 엔비디아인 거죠. 잠시만요. 물 좀 마시고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예요. TSMC, 엔비디아, 브로드컴 여기서부터 올라왔는데 많이 올랐으니까 4파 조정 이어졌던 것이고, 얘네들도 5파 조정 나갈 것이다. 하지만 그 상승률은 지금 이미 얘네가 따라잡았죠. 그동안 덜 올랐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로 실적 기반 대형주로 처음에 돈이 몰렸다가 중소형주, 현재는 소프트 AI와 암호화폐 쪽으로 돈이 몰려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 지난 영상인가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은 어떤 종목들은 지금 너무 올랐다, 어떤 종목은 이제 이 정도에 와 있다, 어떤 종목은 다 올라서 조정이 진행 중인 종목도 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덜 오른 종목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 지속성이다. 그 실적 지속성이 있다면 지금 좀 많이 올랐더라도 이렇게 조정할 때 분할 매수 접근하면 좋은 흐름 기대 가능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대형주, 중소형주, 버블 꼭지에서는 IPO, 기업 공개가 판을 친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상장하기 시작하면서 돈놀이가 시작된다. 수백 %. 조심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후반부로 갈수록 수익률은 올라간다. 점점 더 중소형주 위주의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리스크는 더 커진다. 그래서 버블의 후반 상승 우파 국면에 진입해 있다면 수익을 지키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도 중요합니다.